원한도 없는 내가 전생의 저주를 체험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저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하라는 것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간병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까지 가족 넷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동생은 이번 봄부터 취직을 위해 자취하러 나갈 예정입니다. 그날 역시 저녁을 먹은 뒤 거실에서 부모님이랑 함께 TV를 보고 있었지요. 동생의 자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동생은 자기 방에서 뭔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찌직거리며 갑자기 TV에 노이즈가 꼈습니다. 하지만 금세 괜찮아졌기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TV를 보며 입을 열었죠. 문득 부모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상한 일이 일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입을 반쯤 벌린 채 깜짝 놀란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TV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부모님의 표정에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저를 무시하고 계속 TV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작스레 두 사람은 부릅뜨고 있는 눈만 돌려 저를 보았죠. 왜 그래? 소리치는 순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근데 자취를 하면 있잖아.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괜찮지 않겠어? 아니, 방금 그거 뭐였어? 왜 그런 건데? 라고 저는 허둥대며 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옛날부터 농담도 잘하지 않는 딱딱한 분들입니다. 장난으로 그런 짓을 하실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두 분 모두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저는 그게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기억하고 있지 않을 텐데 그런 표정을 지었던 걸. 저는 우물거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언제 죽으려고? 저는 당황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네. 그것도 있지. 언제로 하지? 사고가 좋을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완전 횡설수설하고 있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신경도 안 쓰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제 딱 좋은 것 같네. 도와줄 테니 걱정 말아요. 부모님은 더욱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목을 매달면 뒤처리가 어렵다느니, 수면제가 좋다느니, 뛰어내리다 도중에 기절하면 아프지 않다느니, 마치 그걸 다 체험해 보기라도 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가 재미있다는 것인지 하하호호 웃기까지 했습니다. 뭐야, 잠깐만, 아까부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분명히 이상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불안과 무서움에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동시에 나를 바라봅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의 눈동자는 양쪽 모두 반대 방향을 향해 치켜뜬 채였습니다. 시선은 어딜 바라보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얼굴만은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꼴을 하고 망가진 로봇처럼 죽으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버틸 수 없어 동생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동생이 깜짝 놀라 기겁합니다. 동생은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눈동자가 반대로 죽으라고 말하고 그 전에 TV가 지지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나도 모르겠어. 저 스스로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목격한 저로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머리를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엄마랑 아빠가 이상해. 문득 눈을 들어서 동생을 봤습니다. 동생은 입을 반쯤 벌린 채로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상해진 데 이어 동생까지 서서히 동생의 눈동자가
반대 방향을 향하는 걸 보고 현관을 향해 달렸습니다. 현관에서 밖으로 나가기 직전 슬쩍 시야에 거실이 들어옵니다. 부모님의 눈동자는 여전히 반대 방향을 향한 채로 저를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대로변까지 달려나왔습니다. 조금 안정을 찾고 혼자던 직장 선배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찾아갔습니다. 선배는 영감이 있다고 알려진 사람이었는데 보통 사람은 믿어주지 않을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는 절에 가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자고 하면서 얼굴이 장난이 아니라며 푹 쉬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날은 선배네 집에서 묵었습니다. 다음날 선배는 야근이고 저는 휴일이었습니다. 아침 6시 선배네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절의 주지스님에게 지난밤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은 내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듯 말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큰일이었군요. 얼굴이 초췌하십니다. 그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에 선배와 주지스님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양팔과 양다리에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거실과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피가 묻은 식칼이 몇 자루 버려져 있었지요. 앞으로 2번 왕복하면 오른쪽 다리 혈관을, 앞으로 3번 왕복하면 팔뚝 혈관을 혼잣말을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목욕탕에서 물이 가득한 욕조에 스스로 머리를 잡고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머리를 눌러가면서 말입니다. 동생은 책상에서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터칼을 들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거울이 있었습니다. 거울을 쳐다보며 커터칼을 들고 집 주소를 몸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울고 말았죠. 그 후 3명 모두 주지스님과 다른 절에서 도와주러 오신 스님 덕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이 들려준 바에 따르면 가족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은 선조에게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사극에서 종종 후손까지 저주하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저주하는 방법도 잔혹했습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빙의해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올가매는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저주하는 쪽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랍니다. 저는 전생에 덕이 높은 스님이었기에 나한테는 차마 손을 댈 수 없었다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지니 참지 못하고 가족에게 손을 넓혀서 압박을 가해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동생 몸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